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후 4시 55분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 잘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에 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2부 좌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병원의 정신과 이혜우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노인 인지중재 치료 학회를 좀 참석을 하고 2주 전에 이제 대노정 학회를 참석을 하면서 최근에 노인의 건강 수명과 그리고 인지중재에서 약물 치료를 제외한 다영역, 다중제 치료에서 운동과 그리고 다른 영양적인 부분들이 어떤 기전으로 뇌에 클리어런스를 좀 더 높여주는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연구부터 멀티모달적인 방법들을 데이터들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빅데이터를 모아서 예방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중재하려는 정말 이 다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여기 오기 전에 제가 AI와 의료에 대한 특강을 듣다가 왔는데요. 거기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진단하는 것보다 AI와 의사가 처방하는 것보다 AI 혼자서 처방과 진단을 내리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2025년도의 네이처 논문을 제가 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에 이제 연자분들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중재에서 영양과 운동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 2부에서는 이제 제가 소개드릴 연자분께서 트라우마와 관련돼 있는 부분과 그다음 피어 서포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실 텐데, 어,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AI보다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의사가 대상자인 환자 또는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모티베이션을 인핸스먼트 할 것이냐. 사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키 핵심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가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되는 또 강연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회복과 라이프스타일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현재 국립 트라우마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EMDR 공인 치료자이시고 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위원을 하시고 계시며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상임이사, 정서인지행동의학회 상임이사 등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또 공공의 영역에서 그리고 실전 현장에서 일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신민영 연자분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5분 동안 트라우마 영역에서 운동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중재의 그 가능성, 저희 현장에서의 어떤 적용에 대한 그런 몇 가지 경험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AI랑 경쟁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까마득하네요. 제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되게 고민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리적, 정신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스트레스 컨티nuum 모델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그냥 잘 지내는 상태는 이제 그린존, 옐로우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린존은 뭐 말 그대로 편안한 상태고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다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옐로우존에 해당이 됩니다. 레드존은 질병 상태입니다. 우리 뭐 불안증이나 우울장애, 뭐 각종 PTSD를 포함한 이제 이미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에 접어든 그런 시기인데 그 사이에 어떤 그 오렌지 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렌지 존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바로 레드 존에 이제 임박해 있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중재를 통해서 다시 일상적인 상태, 즉 그린이나 옐로우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렌지 존에 대한 어떤 중요성 또 오렌지 존에서의 어떤 개입의 우리의 어떤 역할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옐로존에 머물다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대처를 잘 하면 다시 내려오기 마련인데 단번에 오렌지 존으로 우리를 이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인저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크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제 트라우마고, 두 번째가 로스, 애도 손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랄 인저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체계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야 되는 행동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내가 꼭 그렇게 연루되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라던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상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하는 것들이 모랄 인저리에 해당이 됩니다. 뭐 조직에 이제 내가 배신당했다,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것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우리 흔히 이제 소진이라고 말하는 피로 손상, 퍼티그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트라우마는 이 단독으로서 이제 스트레스 인저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이 나머지 세 가지 이제 애도나 그러니까 상실이나 어떤 도덕적 손상 또 소진과 같이 결합돼서 굉장히 더 강력한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임상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스트레스 인저리를 갖고 벌써 이제 레드존으로 진입한 그런 상태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모두 다 제가 현재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꽤 오랫동안 진료를 보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족 성폭력에 이제 노출돼서 컴플렉스 PTSD에 이제 접어든 뭐 거기다가 이제 코모비디티로 이제 무드 디소더가 있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증상이 뭐 비비드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활 자체가 좀 케이오틱해져서 뭐 식사도 불규칙하고 수면도 뭐 악몽이라던가 뭐 이런 전반적인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수면 패턴도 좀 깨져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런 이제 여성분도 계시는데요. 두 번째 사례분인데 이분은 치료도 되게 열심히 받으시고 사실 원래 그 사고 전 기능 수준이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증상 자체는 좀 빨리빨리 좋아지고 계시는데 생활에 있어서의 조금 별로 건강하지 않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에 너무 몰입한다던가 그러면서 정말 내가 긍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이나 모임은 중단돼서 사실 되게 고립된 그런 생활을 좀 고집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엿보여서 걱정이 좀 되는 이제 주치의로서는 이제 삶의 질이 좀 떨어져 보이니까 그런 변화가 계속되면 안 될 텐데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세 번째 환자분은 계속 어떤 소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던 중에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트라우마틱 이벤트를 이제 겪고서 그리고 이제 적응장애로 제가 이제 진단을 내린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치료받으면서 좋아지긴 했지만 정작 이제 어떤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직장 이제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어 하고 또 회피를 이제 계속하고 이제 무력감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서 단순히 우리가 임상에서 이제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약물 치료라던가 뭐 상담 치료 만으로는 어떤 이분들의 어떤 삶의 회복, 삶의 전반적인 패턴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주치의로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뭐를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사례들이 다 트라우마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사건 후에 이제 증상이 고착돼 있는 게 이제 PTSD인데 많은 가이드라인에서는 PTSD 치료를 이제 세 단계를 이제 고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화와 트라우마 기억 자체를 다루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기억들의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서전적인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을 통합하고 다시 고립된 그런 관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사회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꼭 순차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좀 갖춰져야 된다. 세 가지 요소들이 꼭 뭐 동시에 갖춰지지 않더라도 어떤 한 요소들이 좀 강화가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근거 수준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두 번째인 트라우마 기억 처리와 관련된 치료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EMDR, 또 지속 노출 치료, 또 CBT 베이스, 그러니까 트라우마 기억을 다루는 CBT 베이스의 어떤 치료 기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는 뭐 현실적인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국내에도 뭐 많지가 않고 뭐 수가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치료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불리한 그런 상황인 것도 뭐 맞죠. 그리고 환자들이 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드롭아웃 레이트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그 레코멘데이션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꼭 이 치료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또 안정화라던가 또 통합과 재연결과 관련된 그런 치료 기법들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근거 수준이 이거보다 낮긴 하지만 많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요가라든지 릴렉세이션 트레이닝이라든지 아예 피지컬 엑서사이즈 이렇게 요런 이제 네임이 붙어서 지금은 근거 수준이 충분하진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신체 생리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치료 기법들이 벌써 이런 식으로 PTSD 치료 가이드라인에 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PTSD라는 것은 사실 각성 수준으로 따져서는 과각성과 저각성을 이제 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각성은 그야말로 우리가 뭐 패닉 어택 때 나타나는 양상과 비슷하죠. 굉장히 불안해하고 거의 진정이 잘 안 되는 파이트와 플라이트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하이퍼 어라우절 상태는 또 주변에 이제 프리징 상태에 가깝습니다. 프리징과 해리의 상태 가까워서 사실 이런 하이퍼 어라우절과 하이포 어라우절 상태에서는 어떠한 그 치료자의 개입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감각들, 시각과 청각, 후각 이런 감각들을 현재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때 들어오는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통합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우리가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고 환자가 이제 트라우마 기억을 제대로 다루고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어라우절 존이 하이퍼나 하이포가 아닌 옵티멀한 어라우절 존에 머물게 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가 이제 균형적인 상태, 적당한 활력을 갖추고 균형적인 상태, 그리고 코르티졸 수준이라던가 혈당 스파이크가 잘 잡혀져 있는 상태,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라이프스타일 중재, 저희가 오늘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건데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식이나 영양,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포괄하는 그런 중재법입니다. 이 라이프스타일 중재야말로 우리의 신체 생리적인 상태를 그런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라우절이 옵티말한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재법입니다. 실제로 신경생물학적 효과도 입증되었고, 특히 신체 활동,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뇌에서의 신입속 가독성을 촉진하는 굉장히 강력한 중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활동의 종류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또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 엑서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들 이제 권유하시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유산소 운동 일 거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체중을 이용한 뭐 홈트, 이를테면 뭐 플랭크라던가 스쿼트, 뭐 런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PT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신 기반으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겠죠. 덤벨과 밴드를 이용한 이런 것들도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사실 이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뉴로 모듈레이션과 관련된 엑서사이즈건 간에 어 모두 다 어떤 뇌에 미치는 효과, 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여러 삶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유리한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각 운동 그 카테고리의 그런 운동 카테고리 그 특이적인 효과가 아직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운동이든 좋다. 어떤 운동이든 좋고, 앞서서 그 일부에서 이제 저 발표자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급적 강도가 높은 게 더 효과는 좋은 것 같다. 이를테면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PTSD 영역에서는 그럼 운동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리뷰 아티클을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모더레이트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0.4 정도에 이제 해당이 돼서, 운동의 효과가 이제 모더레이트 정도는 분명히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PTSD에서 항상 이제 관건이, 그냥 우울증이 좋아지면 PTSD 좋아지는 거 아닌가? 불안이 좋아지면 PTSD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에 대한 개선 효과는 사실은 운동에서도
그것보다도 브레스트 심통을 좋아지게 하는 것보다도 앵자이티를 개선시키는 것보다도 PTSD 증상에 대한 그런 그 개선 효과가 분명히 더 이제 좋았고 여기서도 역시 강도로 보자면은 하이 인텐시티의 그런 엑서사이즈 효과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PTSD 그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요가가 이제 또 그 단독적인 어떤 그 이름을 갖고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요가와 그 외의 운동은 어떠냐? 그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동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다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개인 운동이든 그룹 운동이든 그 효과, 그 구분도 별로 이제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임상적으로는 뭐 물론 환자분들이 약도 잘 안 먹으려고 하시고 뭐 CBT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또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어 하지만 그래도 운동만 하시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보통 다른 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시도록 권하게 되겠죠. 이정석 선생님이 아까 발표하실 때 보여주신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서 CBT와 운동을 같이 컨비네이션 했을 때 분명히 더 그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운동을 CBT, 그러니까 익스포저 세션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운동도 그렇잖아요. CBT를 하고 운동을 한다면, CBT 세션 전에 운동을 시킬 것인지, CBT 세션 후에 운동을 시킬 것인지, 사실 이것도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이 연구에서는 익스포저 세션, CBT 후에,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뭔가 적당하게 CBT에서 이제 노출을 시키고 그 이후에 내가 얻은 어떤 노출의 학습을 자기 것으로 좀 공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좀 좋은 것 같다 얘기하고 있고요. 운동을 저희가 이제 권하는 그런 강도가 우울증 영역에서는 주에 150분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0분 기준으로 하면 주 5일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30분간 하고 주에 3, 4회 하고 그리고 적어도 10주 이상, 그러니까 2, 3개월은 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PTSD에서도 역시 이제 그 운동을 같이 컨비네이션 했을 때에 대한 그 연구가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환자 한 9명을 대상으로 이제 했고요. PTSD 환자에게 그 지속 노출 치료와 운동을 같이 컨비네이션 했을 때입니다. 임상적인 그 척도의 개선, PTSD 증상의 개선 효과도 분명히 그 이펙트 사이즈가 유의하게 나왔고, 또 재미있는 것은 BDNF의 그 향상되는 그 효과가, 향상되는 그 변화가 운동 컨비네이션 그룹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PTSD에서 운동이 갖는 어떤 이점의 바이올로지컬한 그 기전으로 많이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MDR 2.0 그룹에서는 요즘에 그 트라우마 포커스드 사이코세라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드롭아웃 레이트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주 1회 하는 게 아니라 때려 붓습니다. 매일매일 PEMDR을 심지어 오전 오후로 해서 매일 해서 보통 두세 달 걸릴 거를 2주 만에 끝내버리는 환자가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근데 보면은 인간적입니다. 입원은 안 시키더라고요. 외래 베이스로 매일매일 오게끔 하고 단지 그 한 주 끝나면은 한 3일 정도는 집에서 좀 쉬게 해주고. 근데 P와 EMDR과 사이코 에듀케이션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PTSD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도구인데 사이사이 피지컬 액티비티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매일 운동을 6시간을 시킵니다. 네. 되게 저도 언젠가는 꼭 이런 그 프로그램을 좀 갖춰놓고 제대로 좀 돌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그 개발자들의 그 EMDR 2.0 그룹에 제가 그 강의를 워크숍을 이제 들었었는데 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너무 큰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이런 컴플렉스 PTSD 환자들 되게 9명의 환자들이 거의 다 컴플렉스 PTSD 정도로 굉장히 증상이 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더라인 증상도 같이 있었죠. 근데 보더라인 증상이 이제 같이 있는 PTSD 환자의 치료를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더라인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다 좋아졌다. 심지어 보더라인 심톰 체인지도 아,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치료 효과는 굉장히 강력했고 들어바올 레이터 없었다. 부작용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운동이 어느 정도로 또 이제 이런
효과를 또 단독으로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용을 했다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신체 활동이 이 그 트라우마 영역에서 분명히 어떤 이점을 갖는 것 같은데 그 기전을 또 생물학적인 그런 영역과 또 심리학적인 영역으로 또 두 영역 모두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 갖는 독특한 그런 효과가 있죠. 뇌가 어떤 그 카디악 아웃풋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뇌 혈류도 늘어나고 혈관 신생이라던가 신경 발생, 시냅스 생성 모두가 다 좋아지고 특히 해마에서의 이런 변화가 되게 뚜렷하다고 보는데, PTSD 치료는 결국 우리가 그 트라우마 기억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해마의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마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한 트라우마 기억, 특히 되게 임플리시트 메모리로 되어 있는 것을 익스플리시트 메모리로 바꾸고 이거를 어떤 맥락을 끼워 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해마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신체 활동, 운동이 굉장히 트라우마 그 치료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BDNF나 IGF-1이나 뭐 내성 카나비노이드 증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PTSD 치료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생각이 들고 심리적인 영역에서도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 치료, 트라우마의 회복에 있어서 강조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 이 5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안전과 연결, 조절, 효능, 긍정성입니다. 물론 이 5가지 영역을 뭐 다 갖추고 다 촉진시켜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 요즘처럼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도 많고 또 트라우마 이후에 되게 고립을 좀 고수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뭐 이럴 때는 사실 연결감이 참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절감, 신체 생리적으로 자꾸 이런 플래시백에 막 빠져들고 해리에 빠져들고 이럴 때는 조절감을 되게 갖추기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는 사실 나머지 영역 중에서 뭐 하나라도 조금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담, 그런 개입법들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영역에 다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몸을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체 생리적인 어떤 조절감들 또 이제 그런 내가 목표를 어떤 작은 목표라도 달성했을 때 얻는 효능감들이 분명히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증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특히나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행동으로 증상이 좀 조절됐을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지금 더 이 현재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증상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좀 다시 앞날을 좀 생각해보고 도모해 볼 수 있는 긍정성 부분도 굉장히 이제 보고를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감각이 이제 생기잖아요. 달리다 보면은 심장도 뛰고 뭐 얼굴에 열도 나고 숨도 가빠지고 그런 신체 감각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거기에 탈감작 되는 것, 또 이제 운동을 반복하면서 헤비추에이션이 되는 것 이런 부분도 꼭 PTS 부분뿐만 아니라 앵자이티와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도 되게 긍정적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 권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이제 그냥 비기너일 뿐이고 지금 동료 선생님들 먼저 이제 사실은 운동도 더 오래 해 오시고 오늘 뭐 식단 영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어떤 조언을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비기너로서 이제 아주 그냥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 걸로 다 그냥 쪽쪽 흡수를 해서 환자분들한테 거의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이제 옮기는 그런 제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일단 이제 사실 가이드는 좀 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30분을 목표로 하자. 30분을 걷자. 걷는 거에서 이제 물론 아까 이정석 선생님 발표하실 저 너무 공감했던 게 환자분들이 다 지병을 호소하십니다. 지병을 호소하셔서 못하는 이유 100가지를 대시고 운동 얘기를 하면은 진료가 빨리 끝난다는 것도 너무 공감했는데 갑자기 빨리 일어나세요. 가십니다, 막. 그런데 이제 30분 걷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또 지침 아까 이제 5가지 5A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를테면은 주 3번을 하는데 그러면 주중 2번, 주말 1번은 가능하겠느냐? 3번 못한다 그러면 2번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1번, 주말에 1번만 하자. 그리고 보통 또 저부터도 제가 겪어왔던 핑계들이 막 떠올립니다. 밥 먹고 나면은 괜히 체할까 봐 하는 거 아니야. 뭐, 공복에 운동 좋다 그랬는데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하는 게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식사 후에 해도 된다.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 잡아주는 데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식사랑 상관없이 공복이든 식사 후든 하시라. 이런 얘기를 좀 통해서 좀 핑계를 안 만드시도록 이렇게 좀 장치를 하고 그게 좀 익숙해지신 분들 아니면 처음부터도 나는 어느 정도 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걷기와 뛰기를 번갈아 하되 그런 저는 이제 5분으로 항상 끊어서 이제 생각하는데 4분 플러스 1분 아니면 3분 플러스 2분 뭐 이런 식으로 5분을 맞춰서 그거를 세트를 반복하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5분으로 하면은 6회가 되겠네요. 5회가 아니라 6회를 반복하시고 결국 요게 좀 익숙해지면은 결국에 30분 뛰기가 가능해지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4, 5km를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제 경험상 30분을 이렇게 뛸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든 할 수가 있어집니다. 아, 네. 그래봤자 저도 아직 10km밖에 못 뛰는 사람이어서 근데 저의 이런, 뭐랄까, 대책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환자분한테는 또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식단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또 PTSD 영역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케이오틱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규칙성을 좀 회복하는 것을 전 목표로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를 꼭 3번 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을 좀 일정하게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처음 이제 차면서 뭐 이제 스스로의 어떤 생활 패턴이 저의 그런 HRV라던가 그런 스트레스 레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가민의 그 배터리를 바디 배터리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 저녁을 늦게 먹고 과식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신체적인 그런 리듬에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환자분한테 더 강력하게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급적 일찍 먹고 적게 먹어도 되고 또 기왕 먹는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이제 뭐 음료수 이런 거 먹지 말고 이제 두유를 드시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특히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액상과당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도 많이 늘고 아마도 그런 게 혈당 스파이크를 되게 일으키고 실제로 제 환자 PTSD 환자분 중에 되게 음료수를 즐겨 드셨는데 두유로 바뀌고 플래시백이 줄었다고 보고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신체 생리적인 그런 좀 이런 불안정성이 증상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좀 실천하고 제가 느껴보면서 더 이런 좀 잔소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6개월 정도 저는 뛰고 있는데 그리고 한 달에 150km의 마일리지는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애를 쓰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제가 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뛰시고 더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제가 얼마나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인지 저 스스로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데는 정말 그 주변과 같이 하는 것,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의 어떤 조언도 받고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유리하고, 최근에 마인드런 페스티벌 때는 저희 가족과 저희 이제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 직원들도 같이 뛰어서 굉장히 또 특별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제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런데이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런데이나 나이키 같은 요런 접근성이 좋은 앱들을 좀 깔게 하고 지금 현재 제 그 런데이의 친구 19분이 등록이 돼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운동을 진짜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했던 그 친구인데 저한테는 못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살살살 하고 있어요. 살살 있는데 아직 뛰지는 못하고 걷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좋아요도 이제 서로 눌러주고 제가 운동할 때는 그 친구가 들어와서 저도 좋아요 눌러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어, 그런 비대면 연결감. 그래서 이 운동이 되게 연결감을 줄 수 있구나. 또 환자분들에게 특히 고립된 그런 환자분들에게 주치의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영역에서의 운동은 또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명히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나왔듯이 어떤 그 특이적인 그런 영향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또 특히 운동 효과가 이제 보조적 요소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운동의 중요성을 그 챗GPT한테 이제 막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해주고 PTSD는 특히 이제 되게 그런 묶여 있는 저는 과거에 묶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끊어내는 어떤 그 치료
어떤 중재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힐링이 트라우마 영역에서는 곧 모션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또 연자분께서 직접 경험하신 경험을 통해서 저희에게 모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인상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